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강. 단원명은 생명과학의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탐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죠. 탐구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아요? 탐구는 쉽게 말하면 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답을 내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답을 냈을 때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정확히 증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해주던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탐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명 과정이고, 얼마나 증명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짜냐에 따라서 타당성을 인정받냐 못 받냐 갈리게 되겠죠. 또 증명 방식을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탐구 과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 과정,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의 내용을 보면은 탐구 과정 종류, 방금 이제 두 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먼저 배우고, 근데 두 개를 또 골고루 배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과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생명과학이잖아요. 생명과학은 대부분 이제 주제를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요. 또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이 기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뒤에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출제는 어떻게 됐냐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매 평가원 모의고사마다 한 문제씩 나왔는데, 기출 비중이 진짜로 높은 거예요. 왜냐면 단원이 굉장히 짧거든. 훨씬 긴 단원도 보통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량에 비해서 기출 비중이 무척 높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률이 89%야, 평균이. 이거는 몇 프로랑 똑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텐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다. 정답률 100% 또는 99%. 99? 아니야. 그냥 100%로 갑시다. 제가 볼 땐 100%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자, 듣는 것은 이해다. 필기는 정리다. 복습은 구조하다. 저랑 같이 할 게 위에 두 개. 여러분들 믿고 가는 게 세 번째인데요. 어쨌든 두 번째 거를 저랑 같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노트 펴고 펜 들고. 오케이? 자, 준비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명부터 한번 가보죠. 자, 1-2단원. 자, 생명과학의 탐구입니다. 오늘 탐구 과정 배운다고 했죠. 근데 이 단원명을 한번 더 써야 돼요. 자, 1번 생명과학의 탐구. 아시죠? 왜 이렇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개념 노트는 최고의 부교재이자 최고의 압축 개념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탐구 과정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뭐부터 할 거냐면, 자, 귀납적 탐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증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 동물, 식물, 뭐 그리고 세균까지 싹 관찰을 했습니다. 뭘 이용해서 관찰을 했냐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겉으로 볼 땐 달라도 공통적으로 뭐가 관찰이 됩니까? 세포가 보이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세포로 되어 있구나. 생물은 전부 다 무슨 구조다? 세포 구조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의 끝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그냥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종합을 하는 건데요. 이 귀가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로 귀결된다 이거야. 많은 사례, 많은 증거들을 쭉 수집을 해봤더니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이 사례가 충분히 많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결론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옆에다 바로 써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부터가 다른데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칠게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을 먹으면, 자, 해열 효과가 열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있을 것이다. 증명이 안 됐으니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의견을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탐구 주제 자체가 빠른 실험 증명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실험으로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복용한 집단과
그 다음에 복용하지 않은 두 집단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거나 다르거나 하겠죠. 뭐 똑같으면 효과가 없는 거고 다르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거나 또는 없거나로 결론이 날 겁니다. 아까랑 뭔가 순서가 다른데 여기서 연은 뭐냐면 이게 펼연입니다. 일단 주장을 피고 시작을 해라. 왜? 실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뭘까요?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그 쓰임새의 기준은 실험이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실험이 된다면 뭐가 좋아요? 연역적 탐구 과정이 당연히 좋죠. 빠르게 끝나니까. 귀납적 탐구는 오래 걸립니다. 이 표본들이 거의 방향성이 일치해야 되고요. 예외도 거의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도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는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험이 불가능하다면 귀납적 탐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뭘 많이 쓰냐면 연역적을 많이 씁니다. 실험이 가능하니까. 지구과학에서는 귀납적을 쓸 수밖에 없겠죠. 뭐 대륙이동설. 어떻게 실험할 거야? 뭐 땅을 끌어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륙이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귀납적 탐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 생명과학에서는 자, 관찰 사례를 모으는 것이다. 관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쌓이면 결론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은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가설을 세운 다음에 빠르게 실험으로서 증명을 합니다. 가설에 맞게 잘 실험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실험이 제대로 결과값이 나오면 결론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명과학은 연역적 탐구를 많이 하니까 연역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둘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 과정의 차이도요. 그냥 과정 자체가 다른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역적 탐구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다고 했죠. 얘는 가설과 실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실험의 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귀납적은 왜 가설을 세우지 않냐면 사실 가설을 세워도 사례를 수집하면서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자체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연역적 탐구는 가설을 먼저 세우죠. 가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깊이 들어가면 귀납적도 실험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연역적처럼 구체적인 대조 실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원에서는 대부분 그냥 요거의 유무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 대부분 연역적 탐구로 하기는 하는데 생명과학에서 귀납적 탐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귀납적 탐구로 결론을 낸 생명과학의 주제를 몇 개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세포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요거고요. DNA 구조 라든가 혹은 진화설 이런 것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실험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죠. 얘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연역적 탐구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역적 탐구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연역적 탐구 과정이 대부분의 출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탐구 순서가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요. 뭐 교재는 안 보고 그냥 쓰는 데 집중하고 있겠지만 사실 귀납적 탐구도 순서가 있고 연역적 탐구도 순서가 있습니다만 연역적 탐구 순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귀납적 탐구 순서 같은 경우는 뭐 여유가 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는 정도면 괜찮아요.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자, 문제 인식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야 뭐 탐구 과정을 수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럼 뭐부터 해라? 자, 가설부터 설정을 해라. 그럼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의 명칭을 우리가 자,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혹은 실험 결과값이 나의 가설과 맞는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자, 자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자료 해석을 했더니 내 말이 맞아. 그러면 결론 도출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문제 인식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의문이 생겨야 탐구 과정을 수행하겠죠. 탐구 과정을 수행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러면 이제 문제 인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가설 설정은요. 이제 우리가 답을 내긴 내는데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인 답 혹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이제 실험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 실험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짜냐에 따라서 타당성을 인정받든가 혹은 못 받든가 결정이 되거든요. 실험 과정은 중요한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험은 잘 짜야 된다. 그럼 자료 해석은 뭐 이제 실험 결과를 통계 처리하던 그래프나 표로 만들건 아니면 간단한 실험이면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보던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도출을 할 건데 내 말이 맞아. 그러면 드디어 증명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한 가설하고 자료 해석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서로 안 맞아. 그러면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잘못된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가설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가설을 재설정해서 가설이 바뀌면 실험도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설이 이제 실험하고 부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 실험과 가설이 맞았다면 내가 한 말이 결국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과 결론은 거의 같은 문장 구조가 되는데요. 뭐 차이는 이제 제일 마지막만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설이 A일 것이다라면 내 말이 맞아. 그럼 결론은 A이다로 끝나겠죠. 그래서 가설과 결론은 이제 맺은 말 차이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우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실험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대조 실험. 자, 명칭 그대로 집단을 나눠서 비교하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 말고 코로나 치료제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한테 치료제를 놨단 말이야. 줬어요. 그랬더니 5일 후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약간 있는 거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코로나를 주지 않은 집단이 며칠 만에 낫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단을 나눈 다음에 일부는 이제 치료제를 주고 일부는 가짜 약을 주는 거죠. 이제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가짜 약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코로나 치료제를 안 먹은 집단이 어떻게 되냐면 무려 5일 만에 나았습니다. 이 말은 치료제가 그냥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폐기를 해야 되죠. 이 약 돈 주고 사면 사기잖아. 그지? 그래서 대조 실험은요. 어떤 실험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나눌 때 집단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하는데 자, 실험군하고 자, 대조군으로 구분합니다. 자, 실험군의 실험이 뭔지 아시죠? 관찰하고 실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관찰은 그냥 보는 거고요. 그죠? 실험은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관찰해 볼게 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이 새끼 뭐야? 막 이러겠죠. 근데 내가 너를 실험해 볼게 라고 하면 진짜 사이코 같잖아. 그러니까 조작을 가하는 게 실험인데요. 그래서 실험군은 이제 평균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인이 있죠. 그걸 검증 요인이라고 하는데 검증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변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원래 갖고 있으면 뺏는 것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자, 대조군은 검증 요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 유지라는 게 제로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자연 상태에 맞게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그냥 세팅만 하는 게 대조군.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게 실험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조금 이따 보고요. 자, 두 번째로 실험에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통틀어 우리가 변인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손봐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요인들을 우리가 또 두 개로 구분하는데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립변인은 설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꾸릴 때 사용되는 것들이죠. 뭐 생물적 특성에 맞게 혹은 올바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설정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설정값들이 다 독립변인이고요. 자, 위에 설정을 하면 나중에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 결과값을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고 하니까 결국 독립 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뭐냐면 실험의 원인과 실험의 결과가 되는 요인이다. 이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또 예를 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정값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설정값이에요. 근데 조작 변인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디에서? 실험군에서 인위적으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변경하는 그 요인이 조작 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치에서 일부러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죠. 누구한테만 가해? 실험군한테만 가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설정값을 얘기하는 건데 실험군에만 가하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다른 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제 변이는 우리가 자, 설정값 중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값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똑같이 세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 치료제를 제가 좀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두 집단의 차이는 치료제를 줬냐 안 줬냐 차이입니다. 그걸 나머지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맞춰줘야 돼요. 왜? 결과에 있어서 치료제 외에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체질도 최대한 맞추고 먹이가 아니죠. 사람이니까 식사량, 먹이량이라고 할 뻔했네. 뭐 식사량이라든가 운동량, 수면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 여부만 다른데 그게 바로 조작 변인이 되고요. 나머지는 통제 변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값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죠. 사실 이거는요, 실험의 예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실험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요. 자,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자, 가설이 요겁니다. 자, 구더기는 파리에 의해 자, 발생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옛날 사람들은 구더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다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파리의 알이 작아서 맨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 유명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뭐 이제 그런 건 됐고요. 원래 제가 옛날에는 뭐 재밌는 가설 같은 거 많이 지어서 했는데 그냥 학생들 학습에 있어서는 개념 설명할 때 그냥 이왕 하는 거 유명한 실험 하나 보여주는 게 낫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구더기가 생기는 이유가 파리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대조 실험을 해야 되니까 두 개의 용기를 이제 준비한 다음에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에다 뭘 넣냐면 구더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세팅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구더기 발생에 파리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잖아. 그래서 한쪽은 파리가 들어가게 하고 한쪽은 파리가 못 들어가게 자, 덮개를 씌우면 됩니다. 그럼 구더기가 뭐 어느 쪽에 생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아까 제가 독립변이 설정값을 얘기했는데 이쪽에 자, 설정값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실험 장치가 간단해 보여도 신경을 좀 써줘야죠. 제대로 결과가 나오려면. 먼저 뭐 병의 크기라든가 뭐 병의 색도 들어가고요. 뭐 고기의 종류 똑같이 해야 되죠. 뭐 한쪽은 뭐 소고기, 한쪽은 돼지고기 이러면 안 됩니다. 얘네가 이제 가려 먹나? 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온도, 뭐 영하 20도에서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뭐 덮개 이런 것도 설정값이 들어가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요인 중에 어디 들어가는 거야? 독립 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올 건데 우리가 결국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구더기가 어디서 생겼냐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구더기 발생 여부가 실험의 결과값이 되고 따라서 변인의 명칭으로 따지면 자,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독립 변인도 제가 아까 조작과 통제로 나눈다라고 했죠. 조작 변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군에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다른 하나의 요인이고 나머지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통제 변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오른쪽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덮개죠. 그래서 덮개만이
조작 변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무슨 변인? 자, 통제 변인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독립에 의해서 종속이 결정이 되고, 독립 변인은 설정값인데 조작과 통제로 나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증명할 때 조작 변인은 하나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통제 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물론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끝났는데 뒤에 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개정되고 나온 소주제인데 생명과학의 특성이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생명과학은 이런 과목이다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고3 수능에서 변별력 있게 나올 확률이 없고요. 출제도 별로 될 생각이 없습니다. 고2 모의고사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범위가 짧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수험생일 때는요. 생명과학이란 과목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과목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나 봤죠, 제가. 봤더니 생물학은 생물만 보는 거고 생명과학은 훨씬 더 넓은 분야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마다 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생명과학이란 무엇이냐. 자, 생물하고 관련된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라서 첫 번째, 연구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부터 분자가 모여서 진짜 살아있는 생물을 보기도 하고, 혹은 생물을 둘러싼 환경도 보는데 환경을 넘어서서 생물을 이용한 응용 분야. 뭐 응용 분야는 뭐가 있어요? 뭐 공학이라든가 뭐 의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응용 분야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생물 같은 경우도 생물을 구성하는 뭐 세포부터 해서 뭐 혹은 뭐 기관을 볼 수도 있고요. 완성된 뭐 개체의 행동 양식을 볼 수도 있고요.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생명과학의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분자를 관찰하면 분자 생물학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교과서에 되게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다 쓰면은 사실 뭐 받아쓰기만 힘들고 시간 낭비니까 짧게 할게요. 뭐 세포를 보면 뭐 세포학, 혹은 뭐 생리학도 있고 유명한 뭐 유전학도 있고요. 그죠? 자, 주변 환경을 보면 뭐 생태학도 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생명과학의 특성인데요.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특정 교과서는 좀 페이지를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뭐 종합해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뭐냐면 생명과학은 타학문과 통합성과 뭐 연계성이 있다 이건데요. 통합성은 통합적인 학문에 생명과학이 많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되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생화학. 생화학은요, 원래 생물과 화학이 합쳐진 학문인데 그냥 생화학 자체가 이제 생명과학에 포함이 됩니다. 거의. 좀 멀리 가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멀리 가보면 생물정보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진짜로 좀 다른 뭐 거리가 있는 학문과 합쳐졌죠. 근데 있고요. 더 멀리 가면 법의학, 뭐 의학을 이용해서 뭐 법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학문들인데 어쨌든 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과학끼리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이 아닌 멀리 있는 분야의 학문하고도 통합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계성은요, 함께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연구한다. 타학문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현미경인데요, 현미경. 사실 현미경은 작은 물건을 혹은 작은 사물을 확대시켜 보는 거라서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현미경이 발달되는 가장 중심에는 세포에 대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세포를 보려고 현미경을 더 좋게 만들고 현미경이 좋아지니까 더 자세한 걸 보게 되고 좀만 더 생물을 자세하게 보려고 현미경에 더 개발에 힘을 쏟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갖고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은 세포학과 현미경을 만드는 기술은 이제 물리의 광학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두 개의 학문이 서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개념 노트 완성 끝났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페이지 14로 가면 탐구 자료 있는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천인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수컷이 꼬리가 무척 길어요.
근데 왜 긴가 봤더니 꼬리가 길수록 배우자한테 선택이 많대. 그러니까 꼬리가 인기의 비결이란 얘기죠. 꼬리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A는 그대로 두고 B는 자르고 불쌍하죠. C는 덧붙였대. 와, 이거는 아이템을 하나 추가해 준 거네요. 그래서 실험군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실험군은 우리가 조작한 거죠. 실험이니까. 여기서 B, C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대조군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A가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조작 변이는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꾼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인위적으로 바꾼 게 뭐야? 꼬리 길이죠. 자, 통제 변이는 이제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사실 꼬리 길이 빼고는 다 통제 변이에 들어가요. 나머지 설정값들은 워낙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제 천인조의 체격이라든가, 그죠? 혹은 몸의 색이라든가, 물론 완전히 맞추진 못하지만 최대한 맞추는 겁니다. 혹은 뭐 얘네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춰주면 됩니다. 자,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 값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얼마나 선택을 했는지 선택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배우자 선택 비율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 내용이 쉬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핵심 자료 A 페이지 17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근데 핵심 자료 A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콩의 종자가 싹이 틀 때까지는 썩지 않는데, 오, 콩의 종자가 뭔가 방어 능력이 있나 보네요. 그죠? 그 과정을 뭐라고 했어?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두 개의 배지 중 이미 대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콩의 종자를 넣은 배지의 콩의 주변에서만 곰팡이가 없어졌다. 뭐, 콩이 곰팡이를 뭐 무찌른 듯한 뭐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는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험이 다 된 걸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실험 이후, 바로 직후 과정이니까 뭐가 돼? 자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만 딱 보고 자료 해석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많이 안 풀어봤으면. 뭐 저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하지만 그럴 경우는 다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제가 니은 갈게요. 콩의 종자에서는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콩이 곰팡이를 없애서 안 썩게 된다라는 건데 마지막이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분비된다라고 확정을 지었죠. 이러면 보통 가설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니면 뭐예요? 결론이 되겠죠. 물론 가끔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설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뭐 할 것이라고,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자, 디귿 갈게요. 배지 두 개를 준비하여, 딱 봐도 실험을 하고 있죠. 한 곳에는 곰팡이 배양 후 콩을 놓고 한 곳은 곰팡이만 놓고, 그러니까 콩의 유무에 따라서 콩이 곰팡이를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뭐 보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이고요. 자, 네 번째, 콩의 종자는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할 것이다. 이게 가설 설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험이 뭐 어렵지 않아서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면 두 개의 배지가 있고요. 양쪽에 똑같이 뭘 까는 거예요? 자, 곰팡이를 깝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원래 썩게 하는 생물이잖아요. 썩게 하는 원인인데 한쪽에만 뭘 넣는 거예요? 이 한쪽에만. 자, 콩을 넣는 거예요. 콩은 안 썩는데요. 왜 안 썩냐?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하니까. 그래서 콩을 넣었을 때 곰팡이가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콩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이 실험의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단계를 골라라. 가설 설정은 의리의리 되겠죠. 자,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하면은 가설 다음에 문제인식이 없으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에서 결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리을, 디귿, 기억, 니은. 자, 디귿 과정에서 대조군. 대조군은 뭡니까? 실험군은 또 뭐고요? 자, 여기서 대조군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환경 조성만 해놓은 거고요. 실험군은 거기다 조작을 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대조군이겠어요? 곰팡이만 깐 게 대조군이고, 자, 콩을 넣은 게 실험군이 되겠죠. 물론 학생들이 가끔 쌤, 자연 상태에서 곰팡이와 콩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둘 다 자연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그냥 환경 조성만 해놓은 게 대조군이고 우리가 굳이 뭔가를 추가한 걸 실험군으로 놓으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가 이제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여기서 곰팡이만 깐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죠? 자, OX 퀴즈 들어갑시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가설하고 실험을 했으니까 맞고요. 배지 안에 곰팡이를 넣어둔 것은 조작 변인이다. 자, 조작 변인이 뭡니까? 우리가 실험군에만 인위적 변경을 가했는데 그 실험군에만 변경한 그 설정값이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실험군에만 가한 게 뭐예요? 콩이죠, 콩. 그죠? 그럼 콩의 유무가 조작 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선생님 곰팡이 넣어둔 건 뭐예요? 양쪽에 똑같이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간에 틀렸고, 콩 주변의 곰팡이의 유무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종속 변인이 뭐예요? 실험 결과값이죠. 그럼 여기서 결과값은 뭡니까? 콩 주변의 곰팡이가 제대로 살아있냐, 혹은 콩 때문에 죽었냐, 그러니까 곰팡이의 분포 여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콩 주변에만 곰팡이가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곰팡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종속 변인이에요. 그래서 콩 주변의 곰팡이의 유무가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다라고 봐야죠. 실험 결과값이니까. 1과 모든 조건이 같고 빛을 차단한 배지를 추가해야 된다. 빛은요,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요인이 아닙니다. 굳이 빛을 더 넣고 빛을 안 넣고 이런 차이점을 둘 필요가 없죠. 빛의 양은 똑같이 놔줘야 되는 통제 변인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답은 5의 고액이고요. 핵심 자료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핵심 자료 B 같은 경우는 영희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무의 윗부분만 녹색인 것을 관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를 보면요. 너무 당근처럼 그렸네. 자, 그냥 봐주세요. 위에 이제 싹이 터서 뭐 줄기랑 잎이 생기잖아요. 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무의 윗부분 있죠, 위에. 요 살 부분도 뿌리의 윗부분, 요 부분도 녹색입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래서 왜 여기가 녹색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윗부분은 햇빛을 받으니까 엽록체가 일로 이동해서 녹색이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되는데, 뭐 그걸 몰라도 어쨌든 간에 햇빛 때문에 녹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 대조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땅속에 완전 묻어버렸어요. 근데 윗부분에 햇빛이 녹색의 원인이라면 누구는 햇빛을 받고 누구는 윗부분 못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다 묻어버렸으면 나머지 하나는 윗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윗부분을 노출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녹색인 이유가 햇빛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햇빛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심는 무의 상태는 모두 흰색, 위랑 아까 똑같은 거죠. 자, 그것도 온도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가나다에 들어갈 말 이미 썼고요. 자, A와 B 중 대조군을 고르라. 사실 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틀려요. 제가 대조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조군이 그냥 자연 상태 혹은 그냥 환경 조성만 해놓은 거 이랬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자연 상태가 뭘까요? 무는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녹색이니까 윗부분이 노출된 게 자연 상태의 무예요. 강제로 우리가 땅속에 묻어버린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위에가 조작을 가한 거니까 실험군, 아래가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B라고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3, 4번은 3번이구나.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2강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늘 한결같아요. 제발 복습 좀 해주세요. 개념 복습. 개념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또 이제 그냥 빠르게 훑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는 일부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개념 노트를 왜 완성했다? 복습 때문에 완성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교재랑 비교해서 개념 구조화를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전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